안녕하세요. 일제시대 때 지어진 공간에서 신문비전 최근에 밥 먹으면서 이제 좀 봤던 것들이에요. 신문은 10월부로 완전히 이제 끊어요. 에릭 캔델의 통찰의 시대에서 나왔다시피 제가 제 그림에 좀 더 집중을 하려면 이 언어적인 것에서 에너지가 가는 거를 좀 더 저희가 이제 시각적이고 본능적인 쪽으로 에너지를 이제 옮겨와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그 자기 역량이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돈의 한계가 있으면은 수입 지출을 잘 조절을 해야 되듯이 여기가 원래 이제 정화조하고 수세식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내일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사서 이제 와요. 오는데 이제 이동식 화장실이 170만 원짜리를 주문을 했어요. 뭐 300짜리도 있고 그런데 막 거품 나오는 포세식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푸세식 재래식으로 했어요. 대신 환기만 좀 잘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똥 냄새라는 게 제가 전에 현대인은 너무 좀 똥 냄새를 안 맡는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상력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냄새의 제한이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인간성 그런 것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창의력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맡는 뭐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그리고 이게 교보문고라든가 큰 빌딩에 가면은 빌딩마다 향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쫙 이렇게 온 건물에다 퍼뜨려요. 한샘 건물도 한샘만의 그 향수를 쓰는 게 있어요. 어쨌건 저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어떤 정신 상태까지도 그 향기가 냄새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글씨를 제한하고 그림으로 이제 좀 더 원초적으로 가려는 마당에 저는 가끔 똥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냄새 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그 돈이면 그냥 정화조를 묻어라 뭐 이런 이제 집사람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아무튼 가끔 똥 냄새를 맡을 필요가 있다가 이제 제 생각이고 제가 저번에 김해 쪽의 작은 도서관 강의 이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부모 찬스는 없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부모 찬스를 좀 확장해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부모가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그러니까 유형의 재산이죠. 물려주는 것도 문제 삼는 것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잘못하면 부모 찬스는 모든 부모들이 유형의 자산이 아닌 무형의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본능적인 노력이죠. 본능적인 노력. 그러니까 그 노력들은 이 박노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전에 제가 이걸로 해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서울대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이게 부모 찬스를 쓰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어떤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부자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 본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부자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방법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물려주고자 하는 게 있고 뭔가 에너지가 있고 돈이 있고 뭔가가 있어. 내가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 그 뭔가가 없기 때문에 못 물려주는 것이지 물려줄 방법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피해갈 방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꾸면서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찬스를 쓰는 부부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할 것인가, 자기가 물질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서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모 찬스를 원망하는 순간 자기가 더 건강해지는 그 노력을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경쟁력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갖고 비판은 하되 부모 찬스를 어떻게 없앨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대를 없애는 것도 어쩌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초등학교, 이제 요즘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초등학교가 이제 사라지면서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동문들이 집을 지어주고, 이제 시골 같은, 대표적으로 지수초등학교라고 있죠. 거기 왜 LG하고 삼성, 아무튼 그 창업주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인데, 한 두세 명이 대기업 창업주가 다녔던, 구시, 허시 뭐 이렇게 LG 쪽인데, 특히 또 삼성 또 하나 있는데, 아무튼 두산이었나? 아무튼 그 세 그룹의 총수가 다녔던 초등학교예요.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집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거기 뭐 초등학교를 다니기만 해주면은 집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주변에 막 공원을 만들어주고 지수초등학교 건너편에 막 살기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줄어들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모교가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전체 서울대 졸업생들이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만약에 모아진다고 생각해 봐요. 서울대를 없애는 그 저항이 얼마나 거세질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을 그러니까 검찰 개혁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공정한 거를 하나씩 제일 큰 문제부터 없애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면한 문제가 이제 검찰 개혁인 거죠. 그 대통령까지도 괴롭히는 그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카톨릭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신선미 소장, 이분인데 좀 재밌는 아하 그렇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좀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인의 심리 전체가 약간 사춘기 상태라고 이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의 심리 전체가 사춘기 상태라서 이기적인 자기애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춘기 상태라고 보면은 좀 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민 전체 심리 상태가 더 성숙해지는 단계로 지금 넘어간다는 신호겠죠. 현재가 사춘기로 본다면은. 이분의 주장을 좀 더 이제 읽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태극기 부대, 그다음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렇게 두 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부장 문화에서 이제 가부장 문화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유아기 심리 상태인 거죠. 왜냐면 분화가 안 된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라는 또는 뭐 태극기라는 어떤 상징을 계속 그 가부장으로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 상징을 하면서 거기서는 좀 더 집단화가 뭐 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분리되고자 하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검찰 개혁을 외치는 세력은 이제 분리되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타인의 입장까지 전부 이해하기에는 아직 좀 국가 전체가 한국인 전체가 아직은 그런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은 자기 주장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잠시만요, 중지하고. 자,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어떤 보수와 진보의 부딪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해결되어야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해법으로서 이분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존재감. 각 개인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문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문화 다양성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 개인의 그 존재감이 그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고 하는 그런 좀, 그러니까 이 존재감을 인정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용서라는 게 우리가 용서와 포용의 단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상대방도 존재감을 느끼면서 그 이후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대결적으로 계속 싸우면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존재감을 느끼면서 고독한 상태에서 승화되면서 변해가야만이 이제 진짜 민주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된 상태에서의 공동체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집단화라는 것은 감정의 억압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상력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전체 국민이 사춘기 마인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얼마 전 시사인인데, 예전에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한참 유행을 할 때 매트릭스로 철학하기라는 책이 한 두세 종류가 나와서 정말 즐겁게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이제 BTS로 철학하기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탄현상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학회를 열었네요. 꽤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외국 학자들까지 모여서 이 BTS 현상에 대해서 포럼을 열었어요. BTS 인사이트 포럼.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지금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 포럼에 참가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신 교수인데, 신형철 교수네. 백남준 교수를 연구했던 학자네요. 백남준 교수,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다다익선이라고 현대미술관에 가도 있는데, 어떤 분은 백남준의 그 비디오 아트가 지금의 유튜브 현상을 예언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보면은 각 영상마다 다른 영상들이 막 나오는 그 비디오의 탑이에요, 그냥 그 다다익선이. 그러니까 미래의 유튜브 현상을 예언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평가도 있는데, 신영철 교수의 평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그 부분을 들었어요. 신영철 교수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술은 한 문화의 양식을 현시하고 명료화하며 재설정한다. 이건 하이데거가 한 얘기구나. 신영철 교수가 이제 하이데거의 그 이야기를 다시 했는데, 그러니까 현시하고 명료화한다.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어떤 한 시대의 문화를 보여준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왔는데요. 계속해서 그 다다익선이라는 백남준의 작품하고 연결된 어떤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히라노 게이치로의 분인주의, 그러니까 분인주의인데 일종의 다중인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여러 개 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가 생각하기에 너에게 맞는 너를 선택하라는 거야. 너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Be Yourself, Speak Yourself, Love Yourself는 그 너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너 중에서 네가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너를 선택하고 사랑을 해라,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지영 교수라는 사람은 이 방탄현상이 제가 예전에 그 리좀에 대해서 읽었는데, 리좀적 혁명이다, 대나무 뿌리, 연결망의 혁명이다, 리좀 혁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SNS나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이런 어떤 연결망이 없었다면은 있을 수 없는 혁명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리좀적 혁명이다라는 개념이 아주 맞는 얘기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10억이라는 돈을 재료비 겸 생활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들어올 텐데, 펀딩을 해서 이제 뭐 방탄소년단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저도 성장해 나가겠죠. 자, 방탄현상에서 이 방탄현상을 다른 음악가들, 뮤지션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는 게, 이게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구조, 수평적 연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존의 예술가들이, 음악가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커나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 미술계에서도 미술가들이 커나가는 과정, 이런 게 건강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어떤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조각가들 건축비의 2%가 이제 그 조각이나 벽화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이제 브로커들이 200억, 100억, 200억을 따내가지고 조각가들한테는 5천만 원에 팔고, 5천만 원만 주고 조각을 하라고 그러고, 그 5천만 원 준 거를 이제 중간에서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10억이라고 가격을 신고를 하고, 그랬더니 세금이 4천 얼마인가 6천 얼마인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정작 받은 돈보다 세금이 더 많아가지고 파산을 한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된 조각가가 있어요. 뭐 이럴 정도로 정말 작품 활동하기가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런 너무 자본을 잘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작가들이 거기 이용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죠. 거기에 비하면 이 방탄소년단이 현재 커가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펀딩하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건강한 구조인 것이죠. 재미있는 책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이지영 교수가 스파이 출신이었던 레슬리 우드헤드라는 사람이 비틀즈는 어떻게 크렘린을 뒤흔들었는가 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틀즈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노래 가사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스타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레슬리 우드헤드는 자기 책에서 비틀즈의 음악 때문에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했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권 교육,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조금씩 바뀐 것들의 힘이 또 모아지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체제나 이념에 의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술이, 음악이. 여기서 또 예전에 하이데거가 신이 이 지구를 구원하지 못하면은 예술이 지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그 이야기랑 연결되는 측면이 있네요. 자, 질 들레즈의 욕망과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인용되고 있습니다. 들레즈의 말입니다. 어떤 사회라도 참된 욕망의 정립을 허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착취, 예속, 위계의 구조가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즉 전체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를 찾아 나가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참된 욕망의 정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허용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드리워져 있었던 그 착취의 그물, 예속, 위계질서 이런 구조가 위태로워진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들레즈의 말이 비틀즈는 어떻게 크렘린을 뒤흔들었는가라는 책에서 분명히 일어나던 들레즈의 말의 문장들이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지영 세종대 교수가 방탄소년단들의 그 팬덤에 좀 예전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일 것 같은데 우리는 BTS를 좋아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그 방탄소년단의 아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지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그런 팬덤이 아니고 지지한다라는 팬덤인데 이게 약간 동료의식이거든요. 친구 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아미들은 굉장히 어떤 건강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셀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는 표현이 이 지지한다, 좋아한다, 뭐 오빠 짱, 뭐 이런 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어떤 진정성을 지지한다 이런 방식의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지를 하다 보니까 좀 독립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 팬들이. 그러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그 본방에서, 찬밥 신세란 말이야? 야, 그럼 우리가 띄워버리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려버리자. 우리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아미들이 또 그 미국 본류 음악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아미들은 방탄과 함께 즐기면서 받은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긍정성. 이거를 세상에 퍼뜨리자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중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지구를 망가뜨리지 말아라. 이 지구의 미래는 우리 것이다 하면서 어떤 10대 소년들이 시위를 했었던가요?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던 거야.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가지고 어떤 그런 운동들도 이 BTS하고 좀 BTS 방탄소년단의 간접적인 영향, 쓰리쿠션으로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면서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날개 아미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날개는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의 그 날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지영 철학가가 평가를 하는데 이제 저를 믿고 제 그림을 사주신 분들도 역시 동반자이고 동업자이고 조력자이십니다. 야, 미국 아미들의 그 운동이 정말 대박인데요. 어떻게 미국에서 그렇게 빌보드 차트 1위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 DJ들이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서 방탄소년단을 모르니까 음악을 안 틀어주는 거예요. 신청을 해도. 그러니까는 매뉴얼을 만들었대요. 자, 방탄소년단을 모른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하자. 방탄소년단이 싫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하자. 노래를 틀어준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하자 했는데 만약에 DJ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틀어주면 그 즉시 그 DJ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에 가는 입구에 이 아미가 꽃다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BTS 노래를 틀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노래를 틀어줄 때마다 조직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미를 꽃다발을 들고 그 꽃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전투복, 꽃무늬로 전투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위장복이 꽃무늬죠. 그 작업을 했던 그 우리나라의 그 조각가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작가죠. 그게 생각이 나는데 꽃무늬 전투복인 거죠. 이게 총 대신에 꽃다발인 거야. 꽃다발로 막 이렇게 이게 심금을 울리는 공격을 하는 거죠. DJ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방탄소년단을 돕기 위해서 신병훈련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미가 부트캠프라는 건데 방탄소년단에 나도 아미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래 그러면 너 훈련 받았어? 안 받았어? 10일짜리 훈련인데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받는지 여기 안 나와 있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10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근데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매뉴얼을 제공한대요. 그 책자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은 거의 엄청난 지지 세력인 거죠. 자, 이 미국의 아미들이 가장 난관에 부딪혔던 게 이거랍니다. 왜냐면은 한국어 노래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 노래하고 팝송은 영어 노래였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는 뭐 K-팝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하고. 근데 영어 노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부상을 하니까 베스트 K-팝이라는 새로운 시상 분야를 만들었대요. 근데 왜 이 시상 분야를 만들었냐면 인기가 많다고 해서 1등으로 만들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이 한국어 노래니까. 그래서 따로 본상을 주지 않고 별도의 상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아미들이 계속 공격을 한 거죠.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마치 인종차별처럼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차별하는 것은 뭐 인종차별이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본상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아미들이 영어 중심, 백인 중심, 서구인 중심의 그 생각에 그걸 공격해서 그것을 이제 금이 가게 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부수게 된 거죠. 미국은 다양한 그 소수 민족들이 있잖아요. 소수는 아닌데 이렇게 차별받는 민족들이 있죠. 흑인도 마찬가지고 스페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아미들이 지금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쓱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 사진으로만 통계를 내보자면 미국에서 소수 인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진으로만 보자면은. 통계는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맥이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요. 어항에 어울리는 물고기는 없다. 요즘에 이제 제 아들 주몽이가 유치원을 가기 싫어해서 저는 가기 싫어하면은 보내지 말라 해서 이제 안 보내도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엄마가 집에서 일한다라는 게 뭐 큰 행운이죠. 만약에 유치원에서 어떤 억압이 있었는데 유치원에 안 보낼 수 없다면 아이들은 거기에 순응하거든요. 그 억압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살짝 쥐어박는다든지 민다든지. 선생님들은 그게 폭력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당연히 쓰겠죠. 만약에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은 그게 억압이고 폭력이라고 느끼게 되죠. 체구가 작으니까 확 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분명히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가야 하는 이제 다른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나고 어쨌건 주몽이는 아무튼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에 쓴 대로 그렇게 좀 창의적인 인재로 잘 길러볼 생각인데 투명한 우리 부모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이 유연한 두뇌를 우리가 가르치고 기를 때 계속 어항에 가두려고 하진 않은지 유리 어항이죠. 또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유리 어항보다는 어릴 때는 조금 작은 하천, 그 다음에 좀 더 크면은 강, 그리고 결국 크면은 바다로 가야 되니까. 근데 작은 하천에서 기르게 되면은 강에 적응을 할 것이고, 강에서 또 있다 보면은 바다에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어항에 있다가는 작은 하천에도 적응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찢어진 비닐하우스 비유인데, 김해에서 이야기했던 찢어진 비닐하우스. 찢어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는 선풍기를 돌려서 바람을 불게 해줘야 된다. 즉 어느 정도 실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설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더 비싼 게 바로 그런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연풍이 부는 선풍기가 있는 좋은 대안학교는 상류층 자녀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낼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온실이라고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나의 온실이 찢어진 비닐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부는 것을 그냥 최대한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빈틈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빈틈으로 들어오는 그 바람들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애들이랑 같이 긍정적으로. 그것이 가장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마친다는 게 좀 다른 제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또 4기가가 다 돼서 오랜만에 신문 비전 했고, 신문 비전이 언제 끊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잡지를 사서 보던, 가끔 신문을 사서 보던 해서라도 한번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0월부로 제가 한겨레 매경 동아를 끊습니다. 볼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